그날은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하늘은 너무 높지도 너무 멀지도 않았고 바람은 괜히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만큼만 불어왔지요. 어머니, 천천히 오세요. 아들이 앞서가다 말고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고맙게 들리던지요. 나는 그날 아들과 함께 산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젊을 땐 산이라는 게 정복해야 할 무언가 같았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 산은 그냥 같이 숨 쉬는 곳이 되더군요. 발걸음은 느려졌고 숨은 자주 고르게 되었지만 그 대신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껍질에 갈라짐, 이름 모를 풀꽃 하나, 그리고 아들의 등. 언제 이렇게 커버렸을까요? 어릴 땐 내 손바닥만 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내 걸음을 걱정하며 앞서 걷는 사람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어머니, 힘드시면 쉬었다가요. 아들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엔 미안함도 의무도 사랑도 조금씩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괜히 웃으며 대답했지요. 괜찮다. 이 정도야 뭐. 사실은 조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아들에게 내 약해진 모습을 보이는 일이었지요. 산 중턱쯤이었을까요? 숨이 한번 깊어질 즈음 아들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은 화면을 보는 순간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여보세요? 그 짧은 한마디 뒤로 아들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 어머님, 어머님 지금 산이세요? 며느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높고 조금 빠른 목소리. 네, 왜 그러지? 아들이 대신 대답하려는 순간 그 말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당장 내려오셔야 돼요. 빨리요. 그 말에는 설명도 없고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명령처럼 경고처럼 순간 산의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바람도 새소리도 내 숨소리마저도 무슨 일이야? 아들이 물었지만 며느리는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내려오세요. 지금은 그게 중요해요. 그 짧은 통화가 끝났을 때 아들은 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얼굴보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올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나무 하나, 돌 하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고르던 길이었는데 이제는 발이 먼저 나가고 마음이 따라오지 못하는 길이 되어버렸지요.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앞장서서 내려오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괜찮으세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서가 아니라 마음이 차서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빨리 내려오세요. 왜 그렇게 급했을까요? 무슨 일이길래 설명도 없이 나를 산에서 끌어내려야 했을까요? 나는 괜히 별일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습니다. 집에 뭐가 고장 났나 보지. 아이들 일인가? 아니면 생각은 자꾸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노년이라는 건 몸이 느려지는 것보다 마음이 먼저 불안해지는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중간중간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이 어릴 적 내가 잡아주던 손과 같은 온도라는 게 이상하게도 서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현관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슬리퍼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지요.
여보, 아들이 먼저 불렀습니다. 그제야 거실 쪽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아니, 차분하다기보다는 이미 마음을 정리해둔 얼굴이었지요. 어머님, 들어오세요. 그 말투는 급히 부르던 목소리와 너무 달랐습니다. 나는 괜히 신발을 벗는데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무슨 일이야? 아들이 물었지만 며느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 한 컵을 가져와 내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일단 앉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며느리는 내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내 손을 보았고, 탁자를 보았고, 마침내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산에 가신 거 저희한테는 말씀 안 하셨죠? 그 질문은 책망도 아니고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확인에 가까웠지요. 그래, 아들이랑 잠깐 다녀온 거다. 내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외출하실 때 저희한테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 순간 공기가 확 식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산에서 내려오게 한 이유는 위험해서가 아니라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요. 며느리의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님, 요즘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저희가 바로 대응을 못 하잖아요. 말만 들으면 맞는 말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나는 천천히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애써 들키지 않으려 컵을 탁자 위에 바로 내려놓았지요. 그래서 내가 어디 나갈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하니? 내 말은 차분했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꾹꾹 눌려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나는 며느리가 얼마나 계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허락까지는 아니고요. 상의를 하는 거죠. 상의. 그 말은 참 편리했습니다. 책임은 나눠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권은 이미 정해져 있는 단어였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이 든 사람 특유의 느린 침묵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노년이라는 건 말이 느려지는 게 아니라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게 너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 말을 하면 아들이 곤란해질까? 이 말을 안 하면 내가 사라질까? 그 사이에서 나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내내 아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하면 고개를 끄덕였고 내가 말을 하면 바닥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며느리를 편드는 것도 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도망이었습니다.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어디에도 서지 않겠다는 조용한 도피. 아들은 나에게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착함은 언제나 아내 앞에서의 침묵으로 완성되는 착함이었지요. 어머니, 다음부터는 말씀만 주세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말씀은 드리마. 그 말 속에는 순응도 체념도 조금씩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나를 더 늙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방에 누웠는데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자 이상하게도 지금의 며느리 얼굴보다 젊은 시절이 내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며느리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땐 어머님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 몰랐습니다. 외출 하나, 약속 하나에도 괜히 눈치를 보던 시절, 시어머니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지요. 대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냥 나한테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다. 그 말이 그땐 참 숨막혔습니다. 왜 내가 어디 가는 걸 다 말해야 하지? 왜 내 삶은 늘 보고 대상이 돼야 하지? 나는 그 시절을 버티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저런 시어머니가 되지 말아야지.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우리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만 주세요. 그 말이 세대를 건너 그대로 돌아와 내 앞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서운함을 쏟아내지도 않았지요. 사실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노년의 갈등은 젊을 때처럼 폭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안으로 천천히 스며듭니다. 말을 삼키고 표정을 접고 마음을 접는 방식으로요. 며느리는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했습니다. 그저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지요. 연세가 많고 혼자 계시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 존재. 나는 그 틀 안에서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는 점점 더 정중해졌고 아들의 연락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조금씩 내 삶의 반경을 줄여나갔습니다. 산에 가는 일도 친구를 만나는 일도 괜히 눈치 보이기 시작했지요. 노년의 인내란 참 이상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참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리니까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속내를 드러낸 건 그날로부터 며칠이 지나서였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고 나는 스피커를 켠 채 그 통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날 왜 그렇게 급했어? 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설득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톤이었지요.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그날 산에서의 침묵과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나 무서웠어. 며느리가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웠다는 말은 사람을 멈추게 합니다. 얼마 전 어머님 연배분이 등산 갔다가 연락이 끊겼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그 말이 내 가슴을 조금 찔렀습니다. 며느리는 차분하게 자신의 불안을 설명했습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어쩌나, 연락이 안 되면 어쩌나, 그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올까봐. 그 말 속에는 걱정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분명히 부담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부담이 이해가 되면서도 서러웠습니다. 나는 사랑의 대상이기보다 사고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산 이야기의 뒷부분을 꺼냈습니다. 그날 아버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그러니까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며느리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버님 친구분이 어머님이랑 산에 갔다는 걸 잘못 알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친구분은 가끔 나와 통화를 하던 옛 지인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숨이 차 보이셨다고 혹시 괜찮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 말 하나가 며느리 마음속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겁니다. 확인되지 않은 걱정은 통제가 되어버리고 통제는 명령처럼 튀어나왔던 거지요. 나는 그제야 며느리의 다급함이 어디서 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용서는 늘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내 방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느리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나는 이미 아들이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 아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침대 끝에 털썩 앉았을 텐데 이제는 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몸짓이었습니다. 그날 산에서 내려오자고 한 거 제가 먼저 말렸어야 했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도 힘들었을 거다. 그러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중간에 서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누군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게 가장 편한 길이라는 걸 아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면 아내가 상처받고 아내를 지키면 어머니가 외로워질까봐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나는 그제야 아들의 침묵이 무책임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걸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너는 내 자리를 지켜라. 그 말은 아들을 놓아주는 말이었고 동시에 나 자신을 세우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누군가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내 삶을 접지는 않겠다고 며느리에게 따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선언하지 않았지요. 그저 내 방식으로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가방 하나를 미리 싸두고 약 봉투를 정리하고 내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를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머님? 며느리가 물었을 때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산 말고 내 삶 쪽으로.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날 버스를 타고 아주 평범한 공원으로 갔습니다. 산처럼 높지 않고 누군가 허락하지 않아도 걸을 수 있는 곳, 벤치에 앉아 천천히 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노년이란 누군가의 관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걸.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 같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시계 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고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을 때의 혼자는 외로움이었지만 지금의 혼자는 확인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나로 존재하고 있는가?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그 침묵이 섭섭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그 침묵 덕분에 나는 내 숨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걱정 속에서 지워졌던 나 자신의 리듬을요. 며칠 뒤 창문을 열었을 때 산이 보였습니다. 그날 올랐던 산보다 조금 더 낮은 산이었지요. 나는 그 산을 보며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산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내려오는 것도 문제는 누가 결정하느냐였지요. 나는 전화기를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다시 산 갈 거다.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혼자 가세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랑 같이 가는 거다. 나 자신과.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산에 오르는 법은 젊을 때 배웠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는 법은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되더군요. 무작정 참고 버티고 침묵하는 게 내려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려온다는 건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스스로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말투가 아니라 눈빛이, 아들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침묵이 아니라 표정이. 나는 그 변화가 내가 소리를 내서가 아니라 내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산에 갑니다. 아들과 함께 갈 때도 있고 혼자 갈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허락받지 않습니다. 보고만 합니다. 나 오늘 산에 간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노년의 지혜는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러나는 데도 있지 않습니다.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내려올 줄 아는 사람만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날 산에서 급히 내려왔던 나는 비로소 내 삶으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잠시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아직 오르지도 않았는데 괜히 가슴이 한번 크게 들썩였지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들은 내 신발끈을 한번 보고 배낭끈을 한번 보고 내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걱정과 함께 확인하려는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문제 없겠지. 중간에 무너지지 않겠지. 나는 그 시선을 모른 척하며 산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 산은 내가 젊었을 때도 있었고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도 있었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 자리에 있던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 앞에 서 있는 나는 매번 달랐지요. 젊을 때는 숨이 차도 억지로 올랐고 중년에는 의무처럼 올랐고 지금은 허락받은 만큼만 오르고 싶었습니다. 천천히 가자. 내가 먼저 말하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나를 위한 말인지 자기를 안심시키는 말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산길은 봄과 여름 사이에 있었습니다. 풀잎은 막 초록을 배운 아이처럼 연했고 햇빛은 나뭇잎 사이에서 부서져 내려왔습니다. 나는
그 빛을 밟으며 한 걸음씩 옮겼습니다. 발목은 예전 같지 않았고 무릎은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아직 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통증이었지요. 아들은 일부러 속도를 늦췄습니다. 앞서가다가 괜히 사진을 찍는 척 멈추고 물 한 모금 마시는 척 멈추고 그러다 다시 내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조금 서러웠습니다. 예전엔 내가 저 아이 속도를 맞춰줬는데 말이지요. 어머니, 요즘은 어디 다니세요? 아들이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왜 그렇게 묘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가끔 시장 가고 친구분들은요? 그 질문엔 이미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혼자 계시는 건 아니죠? 문제 생길 만한 행동은 안 하시죠? 나는 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다들 아프지 뭐. 그 말은 사실이기도 했고 대화 종료용 말이기도 했습니다. 노년의 대화에는 이런 말이 많아집니다. 더 묻지 말라는 말, 더 파고들지 말라는 말. 우리가 본격적으로 숨이 차기 시작한 건 산 중턱을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아들은 내 숨소리를 귀로 듣기보다 몸으로 느끼는 사람처럼 자꾸만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 진동이 산 공기를 갈랐습니다. 짧고 급한 진동. 아들은 화면을 보는 순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놀람도 짜증도 아닌 아, 이건 피해갈 수 없겠구나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산에서는 목소리가 조금 커집니다. 아들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지요. 그리고 스피커 너머에서 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그 한 문장에 산이 멀어졌습니다. 아직 내 이름도 나오지 않았는데 나는 이미 상황의 중심에 끌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산이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잠깐의 침묵. 그 침묵은 숨 고르기가 아니라 감정 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 어머님, 지금 당장 내려오셔야 돼요. 빨리요. 나는 그 말이 부탁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이건 설명할 시간도 없고 동의할 여지도 없는 말. 산이라는 공간에서 그 말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아들은 나를 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솔직한 고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미 내려가고 있는 내 발을 나 자신이 느꼈지요.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오를 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받아주던 길이 이제는 빨리 비켜달라고 재촉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발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고 그 속도를 내 마음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들은 같은 말을 벌써 3번째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건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더 묻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노년이 되면 사람은 설명할 힘부터 아끼게 됩니다. 아들은 내 앞에서 걷다가 다시 내 옆으로 와서 속도를 맞췄습니다. 그 짧은 오르막과 내리막 사이에서 나는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아들은 걱정하고 있었지만 그 걱정의 방향이
나인지 상황인지 아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애매함이 나를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산길 중간에 작은 쉼터가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거기 앉아 물도 마시고 바람도 쐬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도 그 쉼터를 보지 않았습니다. 쉬는 건 허락된 상황이 아닐 때 사치가 됩니다. 나는 숨이 차오르는 걸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산도 마음대로 못 다니겠구나. 그 말은 혼잣말처럼 툭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아니, 못 들은 척 하는 게 그 애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려오는 동안 내 머릿속에서는 자꾸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아들과 산의 관계, 그렇게 위험한 일이었을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잠깐 숨 쉬러 나온 게 문제가 될 만큼 내 삶이 작아진 걸까?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은 늘 그랬듯 그 자리에 있었고 내려오는 나를 붙잡지도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사람만이 사람을 급하게 만드니까요.